사화 줄거리. 이성이는 도구를 가장한 삼포밀매로 큰 재미를 보았고 아들과 아비는 상도덕에 대한 생각이 달라 전처마는 의절을 했지만 이성이는 아버지의 과도한 처사를 이해하지 못한다. 전처마는 최서방과 마주 앉아 근래 장사 동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쓸쓸함과 뼈골 시린 고족함을 떨치지 못한다. 그는 장독에 오른 종상을 찾았다는 이유로 태임에게 넉 달 동안 중문을 넘지 못하는 벌을 내렸었다. 태임을 용서해주고 손녀와 마주한 전처마는 태임이 여성들의 삶의 질곡 속에 살기를 원치 않았지만 여자들의 삶이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 믿었기에 그 새로운 삶이 자신의 비호 아래에서만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런데 다부지고 맹랑한 태임이 종상에 대해 특별한 마음을 가진 것 같아 전처마는 괴로운 의혹이 커지고 신사임당처럼 키우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도 무색해진다. 한편 머리빵 아씨는 임신한 사실을 감춘 채 아이와 자신이 함께 죽기를 바라며 참담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홍씨 부인은 안방으로 들어서는 며느리를 변변히 거들떠도 안 봤다. 그러나 아씨는 앞뒤로 시어머니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엉덩이도 못 빼고 배도 못 내밀다가 엉거주춤 주저앉으면서 풀이 센 치마폭으로 주섬주섬 허리와 배를 부풀렸다. 기죽을 못 펴니까 더욱 숨이 어깨로만 쉬어졌다. 홍씨 부인은 일체 못 본 척 안방직에 밥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 말했다. 나 보기엔 늘 며느리의 눈치만 보던 홍씨가 이젠 아니었다. 며느리의 몸의 이상을 눈치채고부터 홍씨는 집안 망하는 꼴을 목전에 둔 듯한 두려움을 맛보았지만 한편 그 차갑고 콧대 센 며느리가 느닷없이 고양이 앞에 쥐가 된 데 잔혹한 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아씨는 홍씨의 앙칼진 눈빛이 그녀의 몸을 핥듯이 스치자 숨이 멎을 것처럼 경직됐다. 네, 어머님. 나 보기엔 내 병이 암만 해도 심상치가 않다. 아버님께 말씀드려 용한 의원한테 진맥을 시키도록 허마. 아니올시다, 어머님. 의원이라뇨. 아니올시다, 어머님. 왜 그렇게 떠는? 떨긴요, 어머님. 겁낼 거 없다. 진맥을 시키겠다고 했지 침을 놓겠다고 하진 않았느니라. 홍씨는 먹이를 소나기에 쥐고 발톱을 내보였다. 이빨을 내보이기만 하고 좀채 잡아먹을 척을 안 하는 노회한 고양이처럼 여유가 있었다. 이 나이에 어찌 침을 겁내계시니까. 아녀자가 입맛이 좀 없다고 의원을 부르는 게 당치 않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요. 내가 아녀자라도 어디 보통 아녀자라던 이 집안의 종부요 아버님이 세상에 없이 귀해하시는 며느리가 아니더냐. 당치 않으신 말씀입니다요. 종부로 들어와 아들을 못 낳았으니 죄인 중에도 생전 머리를 못 들 큰 죄인입죠. 머리빵 아씨는 잠깐 자기의 처지를 잊은 듯 본래의 차가움과 교만함을 돌이키고 있었다. 그건 가훈이지 어찌 내 따위의 잘못이라던. 가훈이 달린 일이기에 아버님께서 당신의 손자 중에서도 가장 들성부른 아이로 내 양자를 삼아 조상의 제사를 받들고 내 노후를 편안하게 하려고 이미 작정하신 일이 아니겠는. 홍씨 부인 역시 평소에 주절주절 수다를 떨 때와는 딴판으로 위험 있는 소리로 호통을 쳤다. 그러하오나 어머님, 의원은 당치 않습니다. 요새는 입맛도 나서 밥도 잘 먹고 아픈 데도 없습니다요. 그런데 내 꼴이 어찌 그 모양이냐. 아래 것들 보기에도 민망한 노릇이다. 아래 것들이 뭘 안다고. 아무것도 모를 것 같는. 그렇질 않아. 그것들이 뒷구멍으로 수군대는 소리를 못 들은 척하고 있어서 그렇지 나도 다 알고 있느니라. 어머님, 아래 것들이 뭐라고 수군대는지는 모르겠사오나 그것들의 말을 믿으시면 아니 됩니다요. 그것들은 워낙 말이 많고 말 전주 잘하고 또 남을 음에 붙이길 좋아하는 것들입니다요.
어머님 같은 어른이 어드럽게 그것들 음에 붙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하시니까 누구라 누굴 음에 붙였다고 이러는 아래 것들은 다 내 편이야. 겁낼 것 하나도 없다. 네? 머리빵 아씨는 그제서야 안 할 말을 해 두둑이 재발이 저린 티를 낸 게 아닌가 싶었지만 주워 담을 도리는 없었다. 아래 것들이 뭐라는 줄 아는 이 부잣집에서 어쩌면 며느리가 다 죽게 될 때까지 야간첩 안 쓰고 보고만 있느냐는 게야. 인색해서 그렇다느니 독해서 그렇다느니 가진 주둥아리들을 다 놀리나 보더라. 나야 이왕 못된 시애미로 벼로가 났다만 부처님 가운데 도막 같은 아버님이야 무슨 죄가 있는. 대범하셔서 아무것도 모르시고 있다는 것밖엔. 아니올시다. 어머님을 감히 누가 그렇게 헐뜯게시니까. 그리고 제 몸은 제가 잘 압니다요. 아무 병도 아닙니다요. 제발. 머리빵 아씨가 목매인 소리로 말했다. 이어서 어깨가 경련하듯 떨렸다. 홍씨는 못 본 척 숭늉을 담은 밥그릇만 닥닥 긁었다. 홍씨 역시 의원을 보일 듯이 정말 있는 건 아니었다. 그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다. 홍씨는 단지 그런 방법으로 며느리를 괴롭히는 걸 즐기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런 음산한 쾌감은 잠깐이고 홍씨 역시 점점 분명해지는 앞으로 닥칠 재난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병은 자랑해야지 숨기는 게 아니니라. 숨길수록 커지는 게 병이거든. 어머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여쭙겠습니다만 약 먹을 병은 아니었고 얼마간 쉬고 싶습니다. 친정에 몇 달간만 보내주십시오. 머리빵 아씨가 매달리듯 비굴하게 말했다. 홍씨는 며느리가 비굴하게 구는 걸 처음 보았기 때문에 놀랍고 한편 설마 하던 의혹에 의심할 여지 없는 확증을 잡은 양 가슴이 덜컥 내려앉게 낭패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머리빵 아씨는 필사적이었다. 친정에 가면 살아날 구멍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왜 진작 못했는지 모를 일이었다. 죽을 각오로 낭떠러지 생각만 했지 살아날 궁리는 조금도 못했었다. 살아남을 궁리를 할 자격조차 없다고 자신을 심하게 몰아붙이기에 급급했었다. 그러나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바늘구멍만큼이라도 비친 이상 체면이 문제가 아니었다. 홍씨는 전에 없이 비굴하면서 전에 없이 생기에 넘치는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녀 역시 전에 없던 연민을 느꼈다. 내가 전연을 불쌍히 여기다니 아무리 마음이 여리기로서니 사랑 같은 걸 보는 측은지심도 우러나야 하거늘. 이렇게 자신을 다잡으면서 홍씨는 더욱 깐깐하게 굴었다. 내가 죄가 많아 맏아들을 앞세운 죄로 며느리가 아무리 살림에 몸을 사려도 눈 감아 주었거늘 이제 와서 살림이 고돼 몸살이라도 난 양 흉물을 떨다니. 아니올시다요. 아니올시다요. 어머님의 걱정이 지나치시어 받자는 저도 몸둘 바를 모르겠기에. 아씨가 침이 말라 말끝을 못 맺었다. 오죽 시애미가 미우면 안 보는 게 약이 될꼬. 아니라니까요. 좋다. 서로 잠시 안 보는 것도 좋겠지. 허나 몇 달씩이나. 예, 한 반년쯤. 아니올시다. 한 서너 달쯤. 턱도 없는 소리 작작하거라. 내 병이 친정에서 얻은 병이라고 해서 친정에서 고초오랄 낸 줄 알았는. 잘못 봤다. 나 그렇게 야박한 사람 아니다. 네? 친정에서 얻은 병이라뇨. 작년 여름 내 친정 조카딸 혼사 보러 갔다 와서 난 병 아니더냐. 내가 잘못 봤는. 홍씨의 야박한 시선이 며느리를 똑바로 노려보며 따졌다. 머리빵 아씨도 지지 않고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지만 살구멍을 단념한 그녀는 이미 비굴하지도 생계있지도 않았다. 아씨는 고개를 절망적으로 도도하게 가누면서 발딱 일어섰다. 그렇게 몸이 가벼워 보긴 오래간만이었다. 그날 밤은 꿈자리가 초저녁부터 뒤숭숭했다. 아찔하게 높은 상상봉에 서 있었다. 발밑으로 낭떠러지가 깎아지른 듯했다. 천마산 같기도 하고 태종대 같기도 했다. 발밑으로 아득하게 망망한 바다가 보이는 걸 보면
개인 날이라도 멀리 한강 줄기와 서해의 창파까지도 볼 수 있다는 송악산인가도 싶었다. 그녀는 생시에 그 어떤 산에도 가본 적이 없었다. 처녀 쪽에도 봉우리는커녕 여름이면 남다 가는 골짜기로 물맞이 한번 가본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씨는 그 산이 무슨 이름 붙은 산인지 생각해내려고 무지내를 썼다. 요년, 뭘 꿈을 대고 있는? 후딱 뛰어내리지 않고. 홍씨의 총알 같은 목소리가 그녀를 떠다밀었다. 그녀는 나무 등걸을 휘어잡고 악착같이 매달려 발버둥 쳤다. 나무 등걸은 든든하고 따뜻했다. 나무 등걸이 아니라 종알이었다. 힘줄과 힘살의 줄기까지 울퉁불퉁 완연하고 털이 숭숭 돋은 건강한 사내의 종알이었다. 그게 제득의 종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차렸는지 물을 일이었다. 아이고 우세스러워. 아이고 망측해. 홍씨의 비웃음이 아니더라도 아씨는 제득이에게 죽자꾸나 매달린 자기 꼴에 참을 수 없는 수치감을 느꼈다. 그건 어차피 이 세상에서 있어선 안 될 흉한 꼴이었다. 그녀는 그 흉한 꼴을 지우기 위해 그 건강한 종아리를 놓았다. 추락의 공포와 함께 아씨는 잠에서 깼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횃대에 걸린 옷을 걷어서 하나하나 입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스개치마까지 쓰고 눈만 빠끔히 내놓고 가만가만 방문을 열었다. 기와골이 보이지 않게 소복이 쌓인 눈이 희끄무레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쏜살같이 중문 밖으로 나간 아씨는 대문간으로 내닫기 전에 비명을 삼키며 얼어붙고 말았다. 행랑채에서 사랑으로 돌아 들어오는 전첨한 영감과 정면으로 맞부딪히고 만 것이었다. 처음엔 둘이 다 서로를 못 알아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다가 동시에 서로를 알아보자 더욱 놀랐다. 내가 이 밤중에 웬일이냐. 아버님, 용서하세요. 아씨는 몸둘 바를 모르면서도 꾸며댈 말을 찾을 여유를 가지려고 우선 이렇게 말했다. 귀가 멍하도록 두방망이질하던 가슴이 벼랑간 평온해지면서 죽을 각오를 했거늘 두려울 게 뭐가 있을까 보냐는 배짱이 생겼다. 친정으로 도망가려던 참이었어요. 들어가 있거라. 날 밟거든 보내주마. 너무도 쉬운 허락과 조금도 놀라지 않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되려 아씨를 당황하게 했다. 전영감은 뚜벅뚜벅 남학신 소리를 남기고 사랑 쪽으로 사라졌다. 그 전에 아씨는 얼핏 연민이 가득 깬 그의 눈빛을 본 것처럼 느꼈다. 사랑 미닫이에 불빛이 비치는 걸로 봐서 여지껏 잠을 못 이루다 집안을 한 바퀴 돈 것 같았다. 아씨는 그제서야 시아버지의 남학신 소리도 정같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꼭두 새벽이건 오밤중이건 그의 허튼 기침 소리와 남학신 소리는 거침이 없어서 안 식구들을 소스라치게 했었다. 전첨한 영감이 사랑으로 돌아간 뒤에도 사랑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머리빵 아씨는 방금 만난 게 시아버지가 아니라 헛것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헛것을 보고 헛것하고 수작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이치에 맞았다. 시아버지의 너무 쉬운 허락보다도 그 어려운 분한테 자기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아씨에겐 더 믿기지가 않았다. 머리빵으로 돌아온 아씨는 옷을 홀홀 벗고 다시 자리에 누웠다. 꿈과 생시가 뒤죽박죽이 되면서 아씨는 혹시 자기가 미쳐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벌써부터 미치기 시작한 것도 같았다. 그건 미치지 않고는 감히 저지를 수 없는 짓이었다. 하늘 무서운 짓이었다. 핑계가 있다면 제정신이 아니었노라고, 잠깐 미쳤었노라고밖에 할 말이 없었다. 머리빵 아씨의 친정 나들이는 1년에 한 번 친정아버지의 제삿날에 한해서 허락됐다. 친정어머니의 생일에는 떡과 고기와 술을 언년네에게 한임 이어 보내긴 해도 아씨는 보낼 척도 안 했고 아씨 역시 갈 엄두를 못 냈다. 청상이 되고부터 아씨는 친정 나들이를 즐기지 않는 걸로 돼 있었다.
아씨 자신도 어른들이 그렇게 여기니까 그러려니 했다. 워낙 무심했다. 친정아버지의 제사에 보내는 것은 전처만 영감의 오랜 죄의식과 관계가 있었다. 사돈하고는 나중에야 처지가 달라졌지만 원래는 중마지우간이었다. 전처만이 대처로 나가 크게 돈을 벌고 많은 차인과 사환을 거느린 전의 주인이 되고 고향의 전답과 산포를 사들일 때까지도 친구는 고향 땅에서 남의 땅을 붙여서 근근히 사는 농사꾼이었다. 전처만은 친구의 딸의 인물이 출중한 걸 보고 사돈을 맺자고 제의하며 친구에겐 전답을, 친구의 아들에겐 장사기를 터줄 것을 약속했다. 선량한 친구는 금시 발복에만 눈이 어두워 사익감에 대해 변변히 알아보지도 않고 허혼을 했다. 초래청에서 비로소 사위의 병약함이 예사 허약함이 아니라는 걸 알고 가슴에 멍이 든 게 내처 병이 되어 사위가 죽은 이듬해 세상을 뜨고 말았다. 아마 딸의 신세의 가련함도 한이 되겠지만 믿고 부러워하던 친구한테 속은 게 분하고 재물에만 눈이 어두워 딴 아무것도 못 본 자신의 어리석음이 믿고하여 더욱 회한이 골수에 사무쳤으리라. 친구이자 사돈의 목숨을 재촉한 까닭을 너무도 잘 아는지라 전처만 영감은 제삿날이 가까워 오면 손수 제수를 사들여 장만토록 해서 며느리와 안동을 해서 친정에 보내면서도 며느리한테 크게 미안해하는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이렇게 1년에 한 번 친정 나들이도 전처만의 속죄의 심부름꾼 노릇에 눌려 아씨의 자발적인 마음은 미처 우러날 새가 없었다. 그러나 친정 조카딸 혼인 때는 좀 달랐다. 친정에서 정중하게 딸을 보내주십사는 정갈이 왔고 시집에서도 처음으로 경사스러운 친정 나들이를 하는 아씨를 위해 비단을 들여다 새 옷도 짓고 부조로 한몫할 물건도 장만하느라 부산을 떠는 바람에 아씨도 마음이 들떴다. 더구나 그 조카딸은 아씨가 시집 오기 전에 처음 본 조카딸이어서 끔찍이 귀해했었다. 친정도 이제 살만해진지라 고르고 골라 인물과 재물을 갖춘 사위를 만난다니 더욱 즐거운 일이었다. 때는 7월이었다. 복중을 면했다고는 하나 아직도 한낮은 불볕더위였다. 그래도 아씨의 쓰개치마 밑으로 나부끼는 은조사 남치마 자락엔 이미 가을바람에 소스람이 수심인 양 추파인 양 감돌고 있었다. 그러나 고개가 빠지게 무거운 이물인 언년내는 이마에 비지땀을 흘리며 투덜댔다. 아니, 무슨 온사를 3, 4월, 9, 10월 좋은 시절은 다 얻다 두고 하필 이 더위에 치르니까 소문나면 안 될 험이 있는 샥시도 아닐 텐데. 아래 것들은 무슨 때마다 연하르기만 했지 여오는 곳은 없는 아씨의 친정을 은근히 깔보고 있었다. 언년내의 언사에도 그런 모험함이 드러났지만 아씨는 구태여 탄하지 않았다. 그만큼 기분이 좋았다. 이것저것 가리다 보니 그리 되었을 걸세. 양가 부모의 혼인딸 빼고 신랑 셋이 생일딸만 빼도 벌써 넉 달이 빠지게 되질 않나. 고난문 고개를 지나 어두니 고개를 바라볼 때까지도 구름 한 점 없던 하늘이 어두니 고개 밑에서 한숨 돌리는 사이에 시커멓게 먹구름이 덮이기 시작했다. 시상에 벨 좋아하네. 아까까 정도 저 진봉산 꼭대기에 가난한지 굴뚝에서 나는 연기 부담도 못한 검은 구름이 한 송이 떠있더니만 그게 어드렇고 이렇게 확 퍼졌을까. 꼭 거짓부렁 같네. 그러면서 열어놓은 장독 소래기 걱정, 켜놓은 호박꼬지 걱정, 풀에 넣은 빨래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집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그런 것 챙기는 데는 빈틈없는 홍씨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마치 집을 비워놓고 나온 것처럼 소나기 걱정을 끝도 없이 하기 시작했다. 속셈은 뻔했다. 마중을 나오는 아씨의 친정 쪽 하인과 맞닥뜨리는 곳이 대개 어두니 고개 마루턱쯤 되었다. 하인이 마중을 나온다고 해도 임을 아주 떠맡길 수 있는 건 아니었다. 번갈아가며 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보내는 쪽 하인인 언년내가 더 많이 이게 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딴 때보다 임이 무거워서 그런지
꾀가 나서 그런지 소나기를 핑계로 중간에서 임을 떠맡기고 돌아가고픈 눈치였다. 영락없이 어두니 고개 마루턱에서 마중 나온 하인과 만나긴 만났는데 늘 나오던 계집종이 아니라 머슴 제득이었다. 일손이 딸려설라무네. 제득이는 자기가 마중 나온 까닭을 간단히 밝히면서 언년내의 임을 받아 지고 온 지게에 얹었다. 언년내로선 너무 잘된 일이었다. 눈치 볼 것 없이 훨훨 돌아가 버렸다. 오드니 고개에 숲이 깊어지면서 먹구름까지 점점 땅으로 내려오는 듯 주위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산중이라 시야가 막혀 어디쯤 소나기가 몰려오는지 보이지 않았지만 천둥치는 소리가 무시무시하게 들렸다. 제일을 막 벗어나자 굵고 힘찬 빛발이 채찍처럼 사정없이 퍼부었다.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었다. 밭에서 건들대던 키 큰 수수대가 먼저 허리를 꺾는 게 보였다. 천지가 개벽할 듯이 무섭게 퍼붓는 비를 그을 만한 마을도 원두막도 보이지 않았다. 나중엔 길도 보이지 않았다. 아씨는 은조사 치마 조고리가 몸에 휘감겨 볼상 사나워졌지만 체면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 제드기를 놓치면 당장 탕류에 휘말릴 것 같아 바싹 붙어서 걸었다. 조심하셔요, 아씨. 제드기는 지게 막대기로 밭과 농가, 길과 도랑과 내를 분간하지 못하게 된 물바다의 깊이를 침착하게 재가며 아씨를 인도했다. 제드기의 호빠지 조고리도 몸에 찰싹 달라붙어 울퉁불퉁 실한 몸이 그대로 드러나 아씨는 되도록 눈을 내리깔았다. 아니, 어쩌면 제드기의 다리가 더 볼만해서 아래만 보는지도 몰랐다. 바지가랑이를 둘둘 넓적다리까지 걷어올린 제드기의 다리는 거목의 뿌리처럼 억세고 펄펄 뛰는 숭어처럼 싱싱했다. 건장한 남자의 맨살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걸 아씨는 처음 알았다. 얼굴도 잊은 죽은 남편의 병 쪽으로 집요하게 감겨오던 희고 매끄럽고 가냘픈 다리가 갑자기 생생하게 생각나 새삼스럽게 진저리를 쳤다. 빛발이 듬성듬성해지면서 갑자기 해가 났다. 눈부신 밝음 속에 드러난 제득의 건장한 다리는 더욱 아름다웠다. 아씨는 자신의 황홀한 눈길을 가리려고 물에서 건진 듯한 스개치마 남아 꼭꼭 여몄다. 아씨는 자신의 부끄러운 생각이 들킬까봐 신경을 쓰느라 풍만한 몸이 드러나고 있다는 데는 무관심했다. 제득이는 성난 듯이 무뚝뚝하게 지게작대기로 깊은 데와 얕은 데를 가려가며 아씨를 인도했다. 물살이 세차고 깊은 개울물을 건널 때는 아씨의 손을 잡아주기도 했다. 다시 하늘이 새파래지면서 들판의 탕류가 한 군데로 모여 흐르고 농가 밭과 길이 드러났다. 좀 쉬어 가십시다요, 아씨. 그러면서 제득이는 바지가랭이를 쥐어짜서 걷어내렸다. 그제서야 아씨도 쉬어가자는 뜻을 짐작하고 자기의 옷도 입은 채로 대강 쥐어짜고 꾸둑꾸둑해질 때까지 말리기 위해 볕이 내리쬐는 바위에 앉았다. 지게를 벗어놓고 저만큼 돌아앉은 제득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아씨는 그의 다리만이 눈에 선했다. 건강하다는 건 얼마나 좋은 건가. 아씨는 그게 궁금해서 입에 군침이 돌았다. 그뿐이었다. 다음 날은 가난한 집 굴뚝에 연기만한 구름조차 없는 맑은 날이었고 조카딸 분이가 시집가는 날이었다. 머리 어멈이 꾸며놓은 화려한 어여머리는 멀리서 보면 사각형의 큰 화관 같았다. 신부는 살갗이 백설기처럼 희고 연지곤지는 누니해진 홍매와 꽃이파리처럼 처염했고 화롯은 호사스럽고 구미구미 쌓아놓은 혼수는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을 만큼 두루 갖춘 것이었다. 아씨는 시집에서 거의 싸대려 가다시피 했던 자신의 혼사 생각을 하면서 멋모르고 한 희생의 대가인 친정의 넉넉함에 쓸쓸한 만족감을 느꼈다. 드디어 신랑이 당도했다. 사모, 관대, 관복, 흑화 등으로 예장을 갖추고 초롱을 든 사람을 선두로 홍색 보자기에 기러기를 싸서 아는 안부 및 폐물이 들어있는 함을 진 사람,
후행등을 거느린 신랑은 키가 훤칠하고 이마가 번듯하고 눈이 서글서글했다. 전환례를 치를 때까지도 침착하고 늠름하기만 하던 신랑이 수모에게 인도되어 초래청으로 나온 신부를 살짝 곁눈질해 보면서 얼굴을 붉히는 모습도 보기 좋았다. 누구는 신랑이 더 잘났다고 하고 누구는 신부가 더 잘났다고 하여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즐거운 말다툼이었다. 곧 천생연분이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잔치집은 마냥 화기애애해졌다. 쯔쯔, 신랑이 약골이야. 약골이면 좋게. 병이 골수에 사무친 걸 보면 몰라. 아무리 재물이 좋다지만 딸의 신세도 생각해야지. 색시 불쌍해서 어쩐다지. 아씨는 자신의 초래청에서 듣던 이런 수군거림을 생각하고 예전에 사귄 줄 알았던 분노가 뜨겁게 이마를 당근질하는 걸 느꼈다. 신부 집에서 3일을 치르는 동안 신방을 엿보며 킬킬대고 수군대는 먼 친척이나 아래 것들의 소리를 들으며 아씨는 문득문득 제득이의 건강하고 싱싱한 다리를 떠올리며 더운 침을 삼키곤 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그 다리를 만져보고 싶었다.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 맛을 보고 싶었다. 그런 망상은 분노보다 훨씬 더 뜨겁고도 집요했다. 3일을 치르고 신부가 시집으로 떠나자 아씨도 내일은 집으로 가려고 친정에서의 마지막 밤을 잠 못 이루고 있었다. 친정어머니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쌓인 얘기도 많으련만 큰일을 치른 뒤라 일찌감치 코를 골고 딴 식구들도 마찬가지였다. 머리빵 아씨만이 밤이 깊을수록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웅얼거렸다. 아씨는 속적삼을 풀어헤치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아직 가시지 않은 늦더위 때문만이 아니었다. 제득이의 건강한 다리를 한 번만 만져보고 싶었다. 그걸 만져본 대가로 지옥에 떨어진데도 겁이 안 날 만큼 그 갈망은 다급했다. 아씨는 벌떡 일어났다. 제득이 거처하는 뜰 아랫방은 문이 열려 있었다. 제득이는 누더기로 배를 걸치는 둥 마는 둥 요도 없이 거적바닥에 내 활개를 펴고 코를 골고 있었다. 한여름 같은 늦더위였다. 아씨는 구들장이 울릴 만큼 요란한 코 고는 소리에 느슨히 마음이 풀어지면서 뜻모를 웃음을 해실해실 흘렸다. 그리고 꿈속처럼 몽롱하고 분별 없이 맨발로 거적을 사뿐 밟으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 안에 가득 깬 퀴퀴한 열기가 아씨의 짓눌린 관능을 자극했다. 아씨는 처음엔 손끝으로 나중엔 팔과 가슴으로 제득의 건강한 다리를 만졌다. 제득이가 꿈틀 깨어났다. 그는 깜짝 놀라면서 열린 채인 문 먼저 닫고 고리를 잠갔다. 아씨, 누구라 보면 어드럭하려고 이러시니까. 네, 아씨. 그 건강한 사내는 우선 이렇게 헐떡거렸다. 그뿐이었다. 머리빵 아씨한테 지난 여름에 일어난 일은 그뿐이었다. 전처만 영감도 며느리의 몸의 이상을 눈치 못 채고 있는 건 아니었다. 그 이상이 친정 나들이에서 비롯됐다는 것까지도 짚고 있었다. 그러나 그 스스로 생각해도 망령인 게 누구의 시인지도 모를 며느리 뱃속의 것에 문득문득 강한 애정을 느끼는 것이었다. 며느리의 부정을 용서할 수 없어 내쫓는 한이 있어도 그 어린 것은 빼앗고 싶다는 생각까지 든 적도 있었다. 누가 들으면 망령 났다기보다는 아마 미쳤다고 하리라. 어쩌면 그는 미치지 않으려고 자기와 싸우느라 그렇게 쇠약해지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는 또 이치에 닿지 않는 자신의 이런 바람을 억지로 이치에 닿게 하려는 나머지 죽은 아들의 홀령이 며느리에게 잉태를 시켰을지도 모른다는 망상을 품기도 했다. 그러나 망상보다 급한 것은 어떡하든 두 모자를 다 살리고도 며느리나 집안의 체면을 종전처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일이었다. 그러나 앞니곰니 따지고 빈틈없이 계획을 세우는 장사 속으로만 일생을 살아온 그답지 않게
가당치 않은 망상 외에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럴 때 마침 야반도주하려는 며느리를 붙잡은 것이다. 친정으로 도망간다고 대담하게 말했지만 행색은 영락없이 죽으러 가는 모습이었다. 어떻든 붙잡길 잘했다 싶었다. 친정으로 우선 보낼 수 있다는 것만도 꽉 막혔던 구체적인 방법의 실마리가 될성 싶었다. 그 다음 일을 생각할 시간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었다. 전처만 영감은 등잔에 기름이 다해 신압으로 꺼지고 나서도 안석에 기댄 채 꼼짝도 안 했다. 그의 집안을 덮쳐오는 재앙의 예감은 그 혼자 떨치기엔 이미 그 화근이 너무 깊이 퍼져 있었다. 화근은 머리방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 그가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행랑방에서 키우고 있는 화근이었다. 처음엔 그가 그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태임이가 종상이에게 나타내는 필요 이상의 관심 때문에 노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했었다. 다시는 태임이가 종상의 거처에 얼씬을 못하도록 중문 밖을 못 나오게 엄한 금종력을 내리고도 미심쩍어 유심히 종상의 거처 근방을 살피곤 했었다. 그러다가 점점 그 근처에서 일고 있는 심상치 않은 조짐을 발견하게 됐다. 종상이가 생사의 지경을 헤맬 때 문병 오는 친구가 그치지 않은 건 이해할 만했다. 문 밖에 집신짝으로 봐서 기껏 삼포의 일꾼들이려니 했다. 농사꾼의 의리가 장사꾼의 의리보다 더 은근하고 끈기 있는 건 칭찬할 일이언정 나무랄 일은 못됐다. 그러나 종상이가 비록 아직도 다리는 못 쓸지언정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나자 더 많은 무리가 꿰는 건 탐탁지가 않았다. 삼포일이 겨울이라고 한가한 건 아니었다. 하도 자주 모이고 모였다 하면 떠날 줄을 모르고 안에서 수군대는 게 친구 문병을 핑계로 투전판을 벌이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부쩍 들게 했다. 현장을 잡아서 혼을 내주고 다시는 얼씬을 못하게 하려고 어느 날 큰 기침도 안 하고 불시에 종상의 방문을 열었다. 비록 의복은 남루했지만 생긴 게 번듯하고 눈빛이 쏘는 듯한 젊은이들이 대여섯 명 이마를 맞대고 뭔가를 열심히 수군대고 있었다. 그들의 심상치 않은 눈빛을 보자 전처만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괜히 다리가 후들댔다. 더욱 기가 찬 것은 의당 놀라고 민망해해야 할 그들이 놀라기는커녕 되려 귀찮은 회방꾼 보듯이 전처만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전처만이 놀란 건 그들의 쏘는 듯한 눈빛이 어디서 본 듯해서였다. 꼭 언젠가 어디서 본 듯한 무서운 눈빛이었다. 그는 엉겁결에 이렇게 말했다. 이런 고얀 놈들 봤나? 내 이놈들. 내 놈들이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면 어쩔 테냐. 저런 발칙한 놈들 있나. 이렇게 엄포를 놓다 말고 스스로 좀 지나치다 싶었고 자신의 목소리조차 예전에 어디서 들은 듯한 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가 싶었다. 그가 그렇게 펄펄 뛸 까닭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저희끼리 무언가를 모의할 때는 눈들이 당돌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전처만한테는 다 눈을 내리깔고 공손했다. 종상이가 먼저 사과를 했다. 주인 어른, 왜 이러시니까? 저희들이 주인 어른을 노려보다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요, 주인 어른. 수추로 그은 듯 짙은 눈썹뿐 아니라 얼굴 모습이 나이 들수록 이생원을 닮아가고 있었다. 핏줄이란 무서운 것이란 생각과 함께 방금 그가 친 호통이 싫은 이생원이 그 옛날 소년 전처만에게 한 호령이었다는 생각이 그를 섬뜩하게 했다. 소년 시절 그가 복수심에 불타면서 노려본 게 이생원이었다면 여기 모인 젊은이들이 같은 눈빛으로 노려보는 건 누구란 말인가. 그는 그게 바로 자기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럴 만한 근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의 예사롭지 않은 눈빛이 무서웠다. 그는 눈에서 빛을 발할 만큼 복수심이 뭉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가 맨주먹으로 당대히 거부가 된 것도 그 복수심 때문이었다.
그런 눈빛이라면 그들이라고 가져서 나쁠 게 없었다. 그러나 소년 전처만의 한 맺힌 눈빛은 그 하나만의 외로운 것이었지만 그 자리엔 그런 눈빛이 여럿 모여 있었다. 그런 눈빛이 모이고 또 모여서 횃불처럼 타면 뭐가 될까? 그는 그게 궁금하면서도 두려웠다. 그 후 전처만은 늘 불안했다. 태임의 간청이 아니더라도 종상이를 서울 양의원한테 데려다 치료를 받게 하리라 마음먹었다. 우선 그런 불온한 눈빛들을 각각 놀게 해야지 한데 모이게 하면 안 될 것 같았다. 종상이만 없으면 그들이 모이는 일도 없으리라. 그날 밤도 잠은 안 오고 그런 의논을 종상이와 구체적으로 하려고 행랑채로 갔다가 그만 그들이 모여서 수군대는 소리를 엿듣고 말았다. 그래서 종상이는 만나도 안 보고 돌쳐오고 말았지만 그들의 눈빛이 모인 의미를 알 것 같았다. 그 의미를 곰곰이 풀어보느라 머릿방아시 걱정은 잠시 밀어놓고 있었다. 그들이 수군대는 소리는 처음에는 온건했다. 문병원 친구들이라면 의뢰할 법한 소리였다. 붓기가 많이 내렸구만. 내 뭐라던가 삐거나 멍든 데엔 그저 치자떡이 제일이라네. 정말 시퍼렇던 멍이 멀쩡히 가셨잖아. 치자떡을 바보게나. 치자떡으로 멍이 얼마부터 시퍼로 차는가. 참 그렇구먼. 신기한 약이네 그려. 자네들은 그런 뼈 부러진 데 치자떡이 정말 약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종상이의 목소리였다. 목구멍에서 잡아당기는 것처럼 기운 없는 소리것만도 힘줄 같은 오기가 느껴지는 소리였다. 전처만은 바싹 긴장하면서 귀를 곤두세웠다. 부러지긴 삐었다니까. 체주부 침술은 우리 개에선 알아주는 솜씨 아닌가. 이댁 어른 덕이 아니면 우리처럼 없는 사람이 무슨 수로 체주부에 그 비싼 침을 맞아보겠나. 자넨 어찌 그리 사람이 물러터진가. 종상이가 누구 때문에 이 지경이 된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영감 덕으로 침 맞는 걸 황송해 하다니. 물러터진 것도 아니야. 쓸개가 없는 거지. 이렇게 핀잔을 주는 목소리는 아주 우렁찼다. 전영감은 불현듯 일전에 본 쏘는 듯한 눈빛을 떠올렸다. 그 젊은 놈들이 모여서 원망을 모아 작당을 하고 눈빛을 모아 횃불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니 다리가 떨리고 가슴이 울렁거렸다.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괘씸하기도 했지만 한편 그들의 혈기가 부럽기도 했다. 내가 쓸개가 없는 게 아니라 자네한테 쓸개가 하나 더 있는 게 탈일세. 주인 노릇하는 사람에게 하인이란 인간이 아니라 연장이란 걸 우리가 어디 한두 번 당해봤남. 말이야 바른 대로 말이지. 삐인 정도로 체주부의 침을 맞을 수 있었으니 그게 주인 잘 만난 게 아니고 뭔가. 삐인 정도라니 부러졌대 때도. 삐었으면 여지껏 이렇게 꼼짝할 수 없을 리가 없어. 그 무섭던 온몸의 장독도 멀쩡하게 가셨는데 이 다리는 마냥 천근이니 답답해서 미치겠네. 그뿐인 줄 아나. 반드시 누워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대보면 아픈 다리가 조금 짧다네. 다리뼈가 부러져서 어긋난 게 분명해. 종상이의 목소리가 여간 신경질적으로 들리지 않았다. 내는 그럼 기어코 경성이나 평양으로 가 양이의 치료를 받아보겠다는 속셈이구먼. 우렁찬 목소리가 왠지 매우 짜증스럽게 물었다. 왜? 그러면 안 되나? 자네들이나 나나 미쳐는 몸뚱이 하나밖에 더 있나? 이대로 안준뱅이가 대보게. 그야말로 모가지 부러진 호미처럼 내동댕이 쳐질 게 뻔한 신세 아닌가. 만길이 말짝으로 우리는 인간도 아닌 연장이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주인 영감 인심이 유별나게 후해서 그런 건지 고쳐서 쓰는 게 그냥 버리는 것보담 이득이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건지는 몰라도 어떡하든 나를 고쳐보려는 눈치이니 사양할 게 뭐 있겠나. 내가 주인 영감을 위해 한 일로 봐서는 과히 염치 없는 짓은 아니라고 생각하네. 자네가 목숨을 걸고 한 일이 겨우 주인 영감을 위한 거였다면 난 자네를 능멸하겠네. 그게 아니었다는 걸 누구보다도 자네가 먼저 똑똑히 깨닫고 있어야 하네.
자넨 몇 년째 우리 개 산포를 노략질하는 무리들이 외놈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잡기 위해 목숨을 건 거야. 알겠나? 새로운 목소리가 매우 간곡하고도 집요하게 종상이를 타이르기 시작했다. 예, 형님. 종상이가 깍듯이 형님 대접을 하면서 고분고분 숭복하는 걸로 봐서 그 패거리에 우두머리인 듯한 남자의 목소리는 계속됐다. 그러니까 자네는 나라님도 상을 내릴 만한 공을 세웠다고도 볼 수가 있지. 근데 지금 자네 꼴은 뭔가? 복장을 찢게 억울하겠지만 억울한 백성이 어디 자네뿐인가? 도적을 고발한 양순한 백성을 되려 대역죄인처럼 중벌로 다스리는 게 소위 목민간이란 작자들이 밥 먹듯이 하는 짓일세. 도둑맞은 자보다는 도둑질한 자에게 울고 먹을 게 더 있을 것 같으면 서슴지 않고 그 편이 될 수 있는 게 국록을 먹는 수령들이라네. 하긴 그까지 지방의 도백 수령 원망에 무엇하겠나. 수령들이야 기껏 좀도둑, 중도둑과 한패지만 조정의 교관들은 큰 도적과 한패니 이러고도 나라가 안 망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허시오. 누가 들으면 역적모의 하는 줄 알겠시다. 역적모의는 아무나 한다던. 도적질도 해본 놈이 한다고 척신이나 적어도 양반쯤은 돼야지 이름 없는 백성이 역모가 아랑곳이냐. 그냥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정도지. 성깔과 제법 줏대도이시 들리던 사나이의 목소리가 자조적으로 변질하자 중구난방으로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다. 양이한테 보이려면 돈양이나 안동을 허고 가야 할 텐데 먼 길에 도적 조심해야 할 걸세. 한간에 떠도는 말로는 소홀엔 총든 도적, 시골엔 칼든 도적, 대로변엔 화적대, 소로변엔 좀도적이라지 않던가. 사흘 굶어 도적질 안 하는 사람 없다고 어쩌겠나. 벼슬아치니 아전이니 하는 허가 맡은 도적들한테 이리 빼앗기고 저리 빼앗기고 하다 못해 구독이 밑살 같은 세간살이까지 분탕질을 당해서 끼니가 간데 없는데 철없는 어린 것들은 배고프다 악마구리 끌듯 하면 공자님인들 눈이 안 뒤집히겠나. 경성 다녀온 친구 말로는 도적보다 더 큰 망조는 서울 인심이라더군요. 백주 대로상에서 가진 돈을 몽땅 빼앗기고 아무리 도둑이야 악을 써도 어디서 쥐새끼 한 마리도 안 내다보더래. 목이 쉬어 외치길 그만두고 강가나 찾아가 하소연하려고 흐트러진 의관을 수습하려는데 기운깨나 쓰게 생긴 장정이 불쑥 나타나길래 그제서야 귀인을 만난 줄 알고 반색을 하며 자초지정을 얘기했더니 웬걸 그 작자도 도적이더래. 재수 없게 겨우 재탕이 걸렸다고 투덜대더니 의관을 홀라당 벗기더라지 뭔가. 그 친구 하도 어이가 없어 도둑이야 소리도 못 지르고 숫째 도적한테 애거를 했대. 뭐든지 좋으니 아랫돌이 가릴 거 하나만 달라고 했더니 도적 인정에도 그 형상이 어찌나 가긍했던지 꾀째째한 배수건을 하나 던져주더라네. 100배 살해하고 그것으로 아랫돌이만 가까스로 가리고 설라무니 어둡기만을 기다리는데 그제서야 예서제서 문틈으로 그 친구의 동정을 살피던 서울 사람 중에서 그중 약삭 바른 작자가 깜짝할 새 그 배수건을 낚고채 갖다지 뭔가. 설마가 뭔가. 내 친구가 겪은 얘기래도. 서울 인심이 이를테면 그렇단 소리겠지. 서울 인심이고 시골 인심이고 하흉흉하니 무슨 소린들 못 지어내겠나. 그 세 놈의 도적을 만약 다 잡아들였다고 할 때 어느 도적이 가장 무서운 형을 받을까? 글쎄, 제일 크게 도적질한 걸로 치면 첫째 놈이 중보를 받아야겠지만 그렇게 치면 가장 고약한 도적인 맨 나중 놈에게 너무 후하게 하는 것 같아 어째 깨름칙하고. 예잇, 사람도 고지식하긴. 그렇게 골치 아플 걸 못하러 세 놈씩이나 잡아들이려고 하나. 세 놈 다 잡으려도 호락호락 잡히지도 않으려니와 처음부터 잡으려고 헛수고할 것 없이 한 놈만 잡으면 될 것을. 누군 누구야. 배수건까지 도적 맞은 얼간이 벌거숭이를 잡아다가
남의 계집 넘보다가 서방한테 들켜서 도망 나온 간부 취급을 해서 능지가 되도록 매를 치던지 장안의 조리를 돌리던지 그때 심기에 따라 벌을 주면 좀 쉽고 재미가 있겠느냐 말이야. 예끼 이 사람아. 여기 종상이가 그보다 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지경이 된 걸 보고도 자네들은 내 말이 실없는 농짓거리밖에 안 들리나. 아이가 하나를 배우고 열을 알면 총명하다고 칭찬할 만하지만 우리가 하나를 보고 전체를 지레 짐작하는 건 결코 세상을 바로 보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네. 자네가 세상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바로 잡힐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고 싶은가 보지. 다 된 세상은 다 된 세상이네 그려. 내 친구 중엔 대궐의 관속으로 있는 친구가 있는데 대궐 안에도 도적이 창궐한다지 뭔가. 왕이 서쪽 온돌에서 동쪽 온돌로 잠깐 자리를 옮긴 사이에 서쪽 온돌의 화로가 감쪽같이 없어지지를 않나 동쪽 온돌에서 서쪽 온돌로 옮긴 사이에 동쪽 온돌의 안석이 없어지질 않나 그 담대하고 잽싼 게 마치 귀신의 집 같아서 왕도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른다고 하니 궁중이 이렇게 무법천지인데 우리네가 목숨이나 안도적 맞으면 천행으로 알아야지 별 수 있겠나. 대궐안이 무법천지가 되니까 부랴부랴 포도대장을 갈아떼지 아마. 새 포도대장이 어찌나 도적을 잘 잡는지 몇 달 사이에 몇백 명을 잡아 죽였다니 그중 반 너머는 억울한 죽음이었을 테지. 관속으로 있는 친구 말도 대궐안 도적질은 거의 대궐안 관속들의 방자한 지시것만도 도적으로 잡힌 관속은 없다니 억울한 양민이 반만 될라고. 대궐안까지 도적이 끓는다. 장차 옥새도 도적 맞을 해괴한 징조나 아니었으면 좋으련만. 오랜만에 우두머리 노릇하던 사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옅었던 전처만이 섬뜩해서 숨을 죽일 만큼 그의 목소리엔 음울한 예감이 담겨 있었다. 전처만이 숨을 죽이고 있는 동안 방 안의 목소리도 뚝 끊겼다. 전처만은 그 음울하고도 무거운 침묵에 동화된 자신을 느끼고 부랴부랴 발을 빼려는데 방 안의 숙독 공로는 다시 이어졌다. 그러니 도적질을 해먹으려도 허가 맡은 도적질을 해먹을 일이 아닌가. 허가 맡은 도적질이라니. 아 몰랐어 못나. 양반으로 태어나 벼슬길에 오르던지 하다못해 관속 나부랑이라도 되면 도적질은 허가 맡은 거나 진배 없지 않은가. 종상이는 양반이 아니어서 벼슬을 못한 줄 아나. 양반도 돈 없으면 벼슬길 막히고 3대 내리 벼슬 못하면 상놈 되고 마는 거지. 상놈이 별건가. 이용익 같은 보잘것없는 지체도 발이 빠른 재주로 민중전한테 충성해서 절도사가 되는 세상 아닌가. 말이 쉬워 발 빠른 재주지 그런 재주를 아무나 익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익혀봤대자 민중전한테 써먹힐 기회란 그야말로 천재이루니 아무나 바랄 게 못되고 돈 주고 사는 게 제일 쉽고 틀림없는 방법일 걸세. 마치 돈 벌긴 쉬운 것처럼 얘기하는군. 돈만 있으면 중인도 벼슬하기 쉽단 얘기지. 만냥만 바치면 부사나 군수도 될 수 있다던데. 그렇게 싸게. 내가 들은 소문으로 진사가 2만냥이라던데. 없는 돈 1000냥 만냥 바칠 공상을 하느니 차라리 민시성을 타고나는 꿈을 꾸게. 그래, 그게 낫겠네. 요즘 과거를 민식과라 하지 않던가. 자네들 정말 1억인가? 뭘? 성을 갈아서라도 벼슬을 해서 허가 맡은 도적질을 하고 싶은 얼굴을 할 거냔 말이야. 예끼 이 사람아. 사람이 어떻게 성을 가나. 이나저나 어떻게 된 게 이 중엔 민가는커녕 구가도 한 놈 없냐. 가망 없는 천상 상것들만 모였으니 세상이 답답할 밖에. 구가는 또 왜? 구참봉 얘기도 몰라. 실속도 없이 이름만 있는 벼슬자리는 구태여 살아다닐 거 없이 삽쇼 한단다. 물론 살만한 돈이 있음직한 부자들한테 말이지. 이렇게 실속 없는 발령장을 공명첩이라 하는데 돈의 개걸이 난 간사한 무리들이 시골 부자들한테 공명첩을 미리 보내놓고 나중에 가서 감투값을 받아내는 수법을 쓰다 보니 그만 개구자 구참봉까지 생긴 모양일세.
시골에 돈푼이나 있는 과부가 살았다네. 돈푼도 적지 않이 굴리고 앞뒤로 낯가리도 쌓아놓고 사는지라 인근의 알부자로 소문이 나 있지만 슬하에 일점 혈육이 없는지라 개를 한 마리 기르면서 몹시 귀해하여 이름도 사람 이름과 같이 지어 불렀다네. 그랬더니 어느 날 글쎄 그 개 이름 앞으로 그 참봉의 공명첩이 날아왔더라네. 벼슬 파는 앞잡이 관리가 이름만 듣고 과부의 아들이거니 짐작을 한 거지. 과부는 그 협잡배한테 개의 벼슬값을 털리고 나서 비록 개지만 나라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어찌 전처럼 소홀히 대할 수가 있겠느냐고 탄식하면서 개에게 갓과 탄건까지 마련해 주었다고 하네. 그 개가 이른바 구참봉이라네. 나도 그 소문은 알고 있네만 세상 돌아가는 꼴이 하도 한심하다 보니 누가 꾸며낸 소리일 테지. 설마 그런 일이 정말로 있었을라고. 설사 꾸며낸 얘기라 해도 세상 돌아가는 꼴이 얼마나 오죽잖아 보였으면 백성들이 그런 얘기를 꾸며냈겠나. 그래서 떠도는 말이 정말 있었던 일보다 더 무섭다지 않은가. 구참봉 얘기가 났으니 말인데 우리 외가 동네엔 개주사도 있다네. 개주사. 개주사는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본 사람이란 걸 믿고들 듣게나. 개주사는 구참봉과 달라 두 발로 서서 다니는 어엿한 사람이지만 주사 같은 건 꿈도 꿔본 일이 없는 산것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사가 된 내력인즉슨 복날 뒷산에서 개를 한 마리 때려잡아 그슬르다가 제수사납게 외놈 병정한테 들켰다지 뭔가. 들키다니 복날 개 잡는 게 무슨 죄인가. 죄라도 그렇지. 외놈 병정이 무슨 권리로 조선 백성의 죄를 다스려. 외놈 병정이 이 땅에 발들여 놓은 것부터가 못마땅한데 어느새 시골 구석에서까지 행패를 부릴 만큼 퍼졌남. 우리 외가는 경성서 가까운 고향 땅이거든. 외병이 어쩌다긴 하지만 가끔 그 근처까지 얼쩡대는 모양이야. 그래, 개 잡다가 들켜서 어찌 됐다는 건가. 외병이 꼭 환장을 한 것처럼 한동안 지랄을 치는데 볼만하더래.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놈들은 개고기를 안 처먹는다는구먼. 아주 질색이래. 한 번만 처먹어 보라지. 고기맛 본중에서 못 처먹어서 환장을 헐걸. 아무튼 한동안 못 알아들을 소리로 혼자서 지랄을 치더니 나중엔 칼을 빼들더래. 그래도 개 목숨보단 사람 목숨 귀한 건 알았던지 죽이진 않고 개 잡던 사내에 상투를 잘라버렸다지 뭔가. 저런 천하에 발칙한 놈이 있나. 외놈다운 짓이야. 아니 그래,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놈을 그냥 살려서 돌려보냈더란 말인가. 그럼 어쩌겠나. 칼차고 총맨 병정한테 맨주먹으로 덤벼봤댔자지. 아냐, 아예 덤빌 생각도 안 했을 거야. 등신들 같으니라고. 자넨 왜 꼭 그런 식으로 생각하나. 무슨 짓을 당하던 그저 죽여줍쇼 고분고분 당하고만 살던 버릇을 외놈들한테까지 써먹었을 걸 생각하면 분통이 터져서 그런다. 딴소리들 그만하고 개주사 내력이나 마저 듣자꾸나. 개 잡다가 상투를 잘리는 봉변을 당한 이 산에 상투 없이 차마 문 밖에 나설 수도 없고 들어앉아 입에 밥 들어갈 만한 편한 팔자도 아니고 마누라와 이마를 맞대고 궁리를 한 끝에 검정 헝겊으로 건을 만들어 더벅머리를 가리기로 했다네. 그 겉모양이 벼슬아치가 쓰는 탄건 모양과 비슷한 걸 보고 동네 아이들이 개 잡다가 벼슬했다고 개주사라고 놀려대면서 쫓아다닌다지 뭔가. 아닌 게 아니라 구참봉보다는 있을 법한 얘기구먼. 우리 외가 동네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래도 누가 안 믿는댔나 어쩐지 슬퍼서 안 믿고 싶다 뿐이라네.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모르는 소문 중 가장 회개한 건 양인들에 대한 소문일게야. 종상이가 양이의 치료를 받으러 가려는 마당에 이런 소리에서 안 됐지만 장안의 아이들을 잡아다가 고기는 먹고 간은 약에 쓴다는 끔찍한 소문 말인가. 벌써 몇 년째 그런 소문이 끈질기게 나도는 걸 들을 때마다 나는 이 나라 백성들의 어리석음에 정남이가 떨어진다네. 나도 그런 소문을 믿는 건 아니지만 자네하고는 생각이 좀 달라.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양인들한테 문을 연 걸 불안해하고
앞으로 양인들이 우리에게 이로울 게 없으리라는 것을 내다본 민심이 그런 소문을 만들어낸 게 아닐까. 이롭고 해로운 건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닐까. 우리가 그들로부터 우리에게 이로운 걸 어느 만큼 취할 수 있느냐 하는 오랜만에 종상이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그럼 자네는 장차 양이로부터 자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서양의 의술만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우렁찬 목소리가 비앙거리듯이 말했다. 자네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도무지 못 알아듣겠군. 종상이의 목소리도 불쾌한 듯 퉁명스러웠다. 자넨 거저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적지 않은 돈량이 깨질 건 알고 있어. 주인 어른도 그만한 생각 없이 나를 양이한테 보이려는 건 아닐 거 아닌가. 내 돈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난 건 아니잖는가. 돈 얘기가 아니야. 돈보다 더한 걸 빼앗으려 할 걸세. 돈보다 더한 거라니. 양인들이 이 땅에 와서 하는 구실은 각양각색이지만 목적은 하나라고 생각하네. 아, 야소교 말인가? 자넨 내가 병을 고치고 대신 야소교를 믿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군. 안 그런가? 글쎄, 그게 야소교의 힘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양인들에겐 사람을 현혹시키는 해괴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네. 우리가 몇천 년을 옳다고 믿고 살아온 것도 그들 눈에 안 들면 옳지 못한 거, 창피한 거로 바꾸어 버리는 힘 말일세. 양인이 아닌 외놈의 짓이라곤 하지만 개주사 얘기만 해도 그래. 개 잡아먹는 게 저희들 풍속과 다르다고 해서 그럴 수가 있나. 나라마다 풍속이 다른 건 당연한데도 손님 마음에 안 든다고 주인의 풍속을 능멸하고 개조하려는 게 손님이 할 짓인가. 주인이 못나서 그런 걸 어쩌겠나. 나라가 강하면 풍속도 강하고 나라가 약하면 풍속도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네. 그건 강한 나라를 만든 풍속에 뭔가 취할 점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알아서 취할 건 취하는 것하고 온통 얼이 빠져서 그들 것은 덮어놓고 다 옳은 거고 우리 것은 다 그른 거, 창피한 거로 치는 것하고는 달라. 그러고도 뭐 개화. 아, 자네 동생 때문에 그러는군. 경성 가서 야소교 포교하러 온 양인 집에서 숙식하면서 홀대바지 입고 다닌다는. 그 녀석 얘기는 입에 담기도 싫다네. 어쩌다 그런 녀석이 생겨나서 집안 망신을 시키고 다니는지. 망신스럽게 생각할 거 없네. 그 애가 집안을 일으킬지 누가 아나. 앞으로 소년 등가한 아들보다 소년 개화한 아들이 쓸 자식이다 싶을 세상이 될지도 모를걸. 자네들 정말 1억인가? 자네들이 이런 식으로 날 야유하면 난 이번 거사에서 빠지겠네. 원 사람도 옹졸하긴. 장부가 큰일을 앞두고 그만 일로 토라지다니. 자네가 빠지면 사발통문은 누가 쓰고. 정말 빠지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자네들이 하도 남의 아픈 데를 건드리니까 한번 해본 소릴세. 정말 빠지고 싶대도 못 빼주겠네. 지금 와서 아무리 빈말로라도 그게 할 소린가. 지금 와서라니. 마치 일이 다 된 것처럼 굴지 말게. 아직 산 넘어 산이야. 종상이가 사발통문 초를 잡기로 해놓고 다리 고치러 떠날 모양이니 다녀올 때까진 지체가 될 거 아닌가. 하루 이틀 길도 아니고 또 아무리 양이가 신요하다고 해도 다리뼈를 풀로 붙이듯이 당장 붙여줄 것도 아니니 적어도 한두 달은 걸릴걸. 그 걱정은 말게. 사발통문초는 벌써 잡아놓았네. 나 없는 동안에라도 거사를 할 수 있을 걸세. 그럼 자네는 다리 핑계로 빠지겠다 이거로군. 자넨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나. 우린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다고 주모자도 따로 없이 서로 같은 자격으로 성명을 밝혀 사발통문을 쓰기로 했자는가. 그건 종상이 말이 맞아. 사발통문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닌가. 또 종상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도 말이 안 돼. 이런 일은 오래 끌어 이루올 게 하나도 없어. 술김에라도 입을 잘못 놀려 새어나갈 수도 있고 또 유수가 언제 갈릴지 모르는 일 아닌가. 종상이가 당한 일도 이리거니와 이번 유수처럼 공공연히 우리 개의 장사풍토를 흐려놓는 잠상들과 결탁해서
사욕을 취한 유수도 없었을걸. 원성이 극도에 달했으니 우린 그저 툭 건드리기만 해도 터질 거야. 매사엔 때가 있는 법인데 이 핑계 저 핑계로 때를 놓쳐선 안 돼. 그래도 우리가 거사까지 모의하게 이르른 건 종상이가 당한 일을 보고 치를 떤 게 시초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종상이가 이를테면 주모자격인데 주모자가 빠져서 되겠나. 자넨 왜 아까부터 주모자 하나. 이번 일에 주모자는 없대도. 우린 다 같은 자격이래도. 그래도 관가에선 그렇게 안 봐줄걸. 잡아가면 주모자를 대라고 악형을 당할 텐데 매에 못 이겨 댈 주모자가 없다면 천상 매를 맞아 죽을 길밖에 없단 얘기 아냐. 원 사람도 고작 그런 까닭으로 주모자 상성을 그렇게 했단 말인가. 더더욱 주모자가 있어선 안 되겠구먼. 아니야. 자네 천명이 말을 그렇게 넘기면 안 되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주모자 이름이 필요하다면 있어야 말고. 나는 주모자 자격은 없지만 그럴 때 내 이름을 대게. 서로 말이 엇갈리면 안 믿어줄 테니까 천명이 말고도 누구든 내 이름을 대도록 여기서 미리 약조를 해두세. 종상이 말이었다. 방안이 조용해졌다. 여기까지 엿듣고 전처마는 행랑채에서 돌쳐 나왔다. 끝까지 듣고 싶었지만 잠깐 조용해진 사이를 견디기가 힘들었다. 방 안의 고요가 하도 깊어서 이쪽의 인기척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묘한 느낌 때문이었다. 이 노릇을 어쩐다지. 종상이를 경성이나 평양까지 끌고 갈 것도 없이 여기서 관가에 고발을 해버리는 것도 화근을 뿌리 뽑는 한 방법이었다. 이번엔 결코 살아나오지 못할 것이다. 전처마는 어둠 속에 꼼짝도 안 하고 앉아서 이를 드러내고 소리 없이 웃었다. 앉은 채 조금 졸았는지 등이 으스스하면서 미닫이의 창호지에 어슴푸레한 물빛이 도는 게 보였다. 자리 밑에 손바닥을 넣어보니 미적지근했다. 곧 언녀나범이 새벽 군부를 때로 들어올 시간이었다. 조금만 눈을 붙였다 일어날 셈으로 옷 입은 채로 자리에 들었다. 이불 깃을 어깨 위로 꼭꼭 여며 보았지만 한기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그는 돌아 누우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혀를 찼다. 종상이를 관가에 고발하겠다고 벼른 게 그 아닌 딴 사람인 양 혐오스러워 꼴도 보기 싫었다. 전처마는 자기가 결코 종상이를 고발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종상이가 그가 짐작하고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화근 덩어리라 해도 할 수 없었다. 종상이한테 한 번도 경성으로 데려가 양이한테 치료를 받게 해줄 뜻을 비친 적이 없었는데도 그게 이미 기정사실로 돼 있는 걸 보면 태임이가 아직도 그 방에 드나들고 있음이 분명했다. 배신감이 마치 까진 살갗에 소금을 부비듯이 전초만의 마음을 아프고 쓰리게 했다. 하루빨리 종상이를 경성으로 데려가는 수밖에 없었다. 고치고 못 고치고는 그 다음 일이었다. 그 다음 일은 경성이나 평양에서 생각하기로 하고 우선 태임이로부터 종상이를 떼어놓고 볼 일이었다. 마음이 급해 잠이 올 것 같지가 않았다. 전처마는 벌떡 일어났다. 물빛으로 은은히 창호지를 비추던 것은 새벽빛이 아니라 달빛이었다. 조금 더 밝아진 것 같지가 않았다. 전처마는 두어 번 수염을 쓰다듬고 나서 다시 누웠다. 조바심이 가슴을 옥죄서 그는 누워서도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했다. 그러다가 문득 자신의 조바심이 한시라도 빨리 종상이를 태임이로부터 떼어내고 싶어서 뿐이 아니라 종상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데 생각이 미쳤다. 전처마는 본의 아니게 엿들은 그들의 모의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었다. 그는 억울하다는 게 얼마나 못 견딜 느낌이고 또 억울한 게 괴었다가 힘을 쓰면 얼마나 무서운 힘이 된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벌써 70을 바라보는 노인이었다. 그가 그 나이에 젊은 혈기에 동조에 받댔자 망령밖에 안 되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는 어차피 자신과는 상관없는 그들의 모의를 안 들은 걸로 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종상이만은 그 일의 위험성으로부터 멀리 떼어놓고 싶었다. 그는 자신 속에 감추어진 종상이에 대한 애정에 순웃음을 지었다. 도대체 뭘 하는 젊은이들일까? 종상이의 친구들이라면 기껏 삼포의 머슴이나 뜨내기 일꾼들이련만 아주 무식한 것 같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까막눈이나 면하고 장사 수업을 하는 사환이나 서사들의 말투도 아니었다. 그들 사이에 그런 의리가 있을 것 같지도 않았다. 종상이한테는 사람을 꼬이게 하는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전처만은 입을 함부로 놀리고 눈빛이 쏘는 듯이 날카롭고 불온한 젊은이들을 네 집 자식이고 뭘 해먹고 사나를 통해서만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점점 더 알 수가 없어졌다. 그는 비록 젊은이들의 억울한 심정을 남의 일 같지 않게 느낄 수 있다고 해도 그의 젊은 날의 고뇌와 지금의 고뇌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가 억울한 김에 돈을 벌기 위해 나선 발길은 만리박 천국에까지 이르렀지만 그의 고뇌는 개성바닥에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상온을 벗어난 일이 없다. 억울함도 그 안에서 풀었고 안갚음도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사는 걸로 고뇌는 사라지고 노후는 편안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달랐다. 나라의 문이 열리어 한 고장의 상호는 고사하고 한 나라를 지탱해온 얼까지 위협하는 전혀 새로운 정신들이 마구 밀려오고 있었다.